새 역사 교과서 지필진이 모두 36명으로 구성된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21명,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15명, 해서 36명인데요. 시대 구분을 선사, 고대사, 고려사, 조선사, 근대사, 현대사 등 6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중학교는 서너 명, 고등학교는 2, 3명으로 하고 각기 한국의 그 시대를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각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대표적인 지필진 한 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지필진은 돕는 형태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사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른 분야 전공자가 서너 명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한국 전쟁 같은 경우는 군사 전문가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대사의 성장 과정, 60, 70, 80년대 고도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특히 더 나아가서 유신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승만 정부의 문제를, 이 출범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런 부분은 정치학자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필진은 20일까지 다 구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필진 이름을 뭐 다 공개하라 어쩌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본인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당당한 분들만 공개하고 나머지는요, 지필하고 난 뒤에 공개하면 됩니다. 이래도 10이 저래도 10인데 그 지필진 다 공개해서요, 그 지필진에 대해서 가족들을 또 전화질하고 협박하고 온 쌍욕으로 인터넷을 도배하고 교학사태 반 그런 꼴을 또 보려고 합니까? 이래도 저래도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인 지필자 몇 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분들은 비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공개한 다음에 어차피 다 책을 쓴 다음에 공개했어요. 어차피 한 번만 매를 맞으면 되는 겁니다. 뭐 지금 이래된 판에 야권이나 뭐 종북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갈 필요는 없고요. 기왕 국정화를 밀고 가는 김에 눈 딱 감고 정부는 절차별로 국민들에게 친절한 설명만 해주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분들은요, 원래 올 2015년 1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1년 반, 2016년 6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요구들, 즉 세월호 조사에 외부에서 온 민간인들 채용이 필요하다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 온갖 시비를 걸어서 활동을 8월에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에 시작했으니까 세월호 특조위의 만기 시한도 1년 반에서 8월에 시작했으니까 7개월 늦어졌으니까 내년 6월까지가 아니라 2017년 초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때를 써왔습니다.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아예 활동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늘려주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정말 세월호 왜 침몰되었는지,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연장해달라. 그렇다면 정말 뭐 이념적인 문제라고만 보겠지만은, 아니 일도 안 한 1월달부터 7월달까지의 월급을요, 특조위 위원장은, 이석태 위원장은 유족이 추천했습니다. 7,550만 원을 받아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임위원들이 있습니다. 상임위원급.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급 5명이 전원이 7천만 원 정도로 받아갔습니다. 중간에 7월달에 이런 식으로 세월호 이 특조위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사퇴한 조대한 위원만 고생 실컷하고, 조대한 그때 상임 부위원장이었죠. 조대한 부위원장만 사퇴를 일찍 했기 때문에 6천만 원대를 받아갔습니다. 자, 활동도 하지 않고요, 그냥 시간만 끌고 제대로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월급은 다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월급 받을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또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갖가지 구실을 다 대고 있습니다. 자,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출범을 시키지 않으면서 애를 쓸 때 의결 구조부터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되는 30여 명이 넘는 상근자들의 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사실상으로 상근 부위원장이
끌어가게 돼 있는 부분을 무력화시키면서 자신들이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장악했고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데려다 취직까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싸움하면서 7개월을 보내놓고 월급은 7개월 뷰를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일 안 했으니까 또 그만큼 7개월쯤 연장해달라고 그러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6개월에서 1년을 또 추가 연장해 주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낯이 이렇게 두꺼워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가지고 돈벌이 할 일이 있습니까? 진짜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고통에 동참을 한다면 일 안 하고 받은 1월에서 7월까지의 급료 7천만 원은요, 이 6분들이 다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도 기부하는데요. 그래서 세월호 팔아가지고 정말 팔자에도 없는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되어서 떼돈 버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족이 돌아가셔서 가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그걸 지켜본다고 가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기부금 내고, 어떤 사람은 돈 챙겨가고, 돈만 챙겨갑니까? 차량에, 사무실에, 비서에, 기사에, 정말 이런 데서 돈 벌어가면 천벌 받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할 때 그야말로 경제력이 약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국선 변호인을 갖다가 선임을 해줍니다. 자,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다 정부가 댑니다. 그래서 요즘 변호사들이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건 수임이 별로 없고 변호사 숫자는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선 변호인 서로 안 하려다가 무능한 변호사들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즘은 국선 변호인 희망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2만을 넘었으면서 망하는 변호사도 많으니까 변호사들의 600에서 8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보장되는 국선 변호인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경쟁률이 10대 1이랍니다. 그런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기죄로 피의자로 된 사람이 이 국선 변호인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무료 변론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 이용해서 공짜 재판 받다가 중간에 이제 마음이 바뀌면 비싼 변호사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선 변호인 담당 사건이 작년에 12만 4,830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개인적으로 일반 사선 변호인을 임명할 능력이 되면서도 국선 변호사의 무료 변론을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얌체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중간에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거나 실형 선고 과정이 낮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변호인 가운데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국선 변호인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 중에서요, 정말 이런 국선 변호인 복지 혜택을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냐? 피고인의 경제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꼭 국선 변호인 제도를 받아야 될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얌체들을 법이 무기력하게 지켜본다는 것은 국선 변호인 제도를 만드는 본질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서 자신의 경제 상황과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해서 통과됐을 때만이 하도록 좀 여러 가지 중간에 검증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요,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서 그야말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러는데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요, 일부 명품업체들은 뭐 백이나 시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20곳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내린 곳은 한 곳뿐이고 샤넬, 디올 같은 데는 7에서 10%를 올리는 배짱 인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럴 것 같으면 명품이나 어떤 고급품에 붙는 개별 소비세, 옛날 같으면 특별 소비세였죠.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야말로 가격이 좀 인하된 맛에
명품 구입을 좀 주저하던 사람들이 명품을 열심히 사서 소비를 활성화시켜라 하고 개별 소비세를 인하했는데, 이 개별 소비세 인하를 갖다가 악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가격을 더 올려받으면서 이렇게 소비자를 무시하고요, 정부의 어떤 정책과 시장을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정부가 이러려고 개별 소비세 인하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요, 명품 장사가 아직도 배가 터집니다. 비싸게 팔아야 잘 팔린다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에 비싸게 파는 명품이 한두 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좀 깎아줄 거니까 좀 싸게 팔아가는데 더 비싸게 팝니다. 자, 이런 악덕 명품 업체에 대해서 정부가요,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이요, 사상 최대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 중에서 2015년 8월 비정규직에 대한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627만 1000명으로요, 작년 8월보다 19만 4천명이 늘었다.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32.5%고 이것도 지난해보다 0.1%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년 전보다 20만 4천 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요, 122만 9천 원입니다. 비정규직 한 명 더 월급 줄 만큼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지난해보다 14,000원 늘었지만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률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라고 하지만은 비정규직의 비중은 여전히 높고요. 정부는 지금 노동개혁을 정말 비정규직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거나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고 정규직화하는 쪽으로 집중을 안 시키면 임금 피크제나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과 관련한 어떤 대책이 한간에 떠도는 정책과 대책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하고는 다르게 여전히 열악하다. 이 부분을 여야 정치인이나 정부는 심각하게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